안녕, 반가워. 여기는 글로벌 지식협력단지의 한국경제발전 전시관이야. 지금부터 나와 함께 과거 세계 최빈국이었던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사를 살펴보고 현재의 첨단 문화산업 강국이 되기까지의 여정을 전시관에서 확인해볼까? 여기는 경제발전관이야. 1945년부터 현재까지의 모습을 4개의 시기로 구분해서 이야기해줄게. 각 시기별 공간에는 해당 시기에 어떠한 경제 위기가 찾아왔는지, 우리는 과연 어떤 도전을 했고 어떻게 극복해낼 수가 있었는지 위기, 도전, 극복의 순서로 전시되어 있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전시물도 마련했어. 나를 따라 전시관으로 이동하자. 첫 번째 시기는 1945년부터 1960년대야. 1945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감격스러운 순간이 찾아왔어. 무엇일지 너도 짐작이 가지?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는 일본의 강제 점령을 벗어나 광복이라는 기쁨을 맞이했어. 그러나 이 기쁨도 잠시, 곧 한반도가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6.25 전쟁이라는 아픔을 겪게 되면서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쳤고 전국 곳곳의 건물과 다리, 도로가 파괴되었어. 분단과 전쟁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미래에 대한 희망의 씨앗을 키워 나라를 재건하였는지 잘 살펴보자. 먼저 1948년 국가의 통치구조,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기본 원리가 담긴 헌법이 제정돼. 이 재헌헌법은 대한민국이 시장경제체제를 선택했음을 내포하고 있어. 즉, 국민들이 시장을 중심으로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며 개인이 재산을 자유롭게 소유하고 처분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것을 말해. 계획경제체제를 선택한 북한과는 달리 시장경제의 길로 들어선 우리나라는 토지의 분배도 유상몰수, 유상분배의 방식을 따랐어. 국가가 지주에게 농지를 사서 농민에게 유상으로 양도했어. 지주에게는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고 농민에게는 분할 납부로 부담을 경감시켜 주었지. 농지개혁의 의의는 무엇일까? 해방 전후 우리나라의 국민 대다수는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이었다고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농토의 63%가 다른 사람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소작농에 의해 경작되었을 만큼 자신 소유의 농토를 가진 사람이 많지 않았어. 대부분의 농민들은 지주에게 수확물이나 경작비를 내며 열심히 일해도 가난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었지. 농지개혁을 통해서 소작농은 자신의 땅을 소유한 자작농이 되어 더욱 의욕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해 지속적으로 쌀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었어. 또한 소득이 증가한 농민들은 가난의 대물림을 끊기 위해 자녀들을 적극적으로 학교에 보내는 선순환도 일어났지. 농지개혁은 농지 소유의 불균등을 완화해 모든 국민이 국가 건설에 동참하게 했고, 이는 경제발전의 토대가 되었어. 앞서 말했듯이 한국은 전쟁의 여파로 공장과 같은 공업 건물이 44%, 발전시설이 20% 이상 파괴되었고 학교, 도로와 같은 각종 주요 시설이 붕괴되었기 때문에 무상으로 물자를 지급해주는 외국의 원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회경제 구조였어. 이때 원조 자금을 미래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데 해외 원조 물품을 이용한 면방직, 제분, 재단 공업이 성장하게 돼. 정부는 기업들에게 해외 원조 물품인 면직물, 밀, 원당을 값싸게 공급했고 기업들은 이를 가공하여 면, 밀가루, 설탕 등을 생산했어. 이 생산물들이 모두 흰색이라 앞서 말한 산업들을 통칭해 삼백산업이라 불렀어. 한국어 사용을 탄압했던 일제강점기를 지나 배움에 목마른 가난한 사람들이 늘어났어. 거듭된 교육의 부재로 1945년 우리나라 국민의 78%가 글을 읽고 쓰지 못하자 초등교육을 의무화하고 사범대학을 설립해서 선생님을 육성하고 문맹인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문맹퇴치운동을 펼쳤어. 가난 속에서도 교육에 투자했던 거야. 그 결과 13년이 지난 1958년에 우리나라 문맹률은 4%로 감소했고 취학률 96.4%를 달성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지. 이렇게 1950년대는 황폐해진 국가의 기반과 질서를 세우는 데 집중하는 시기였어. 전쟁 이후 폐허가 된 우리나라는 헌법 제정과 농지개혁,
300산업 육성과 교육 투자 등을 통해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 노력했어. 그 결과 소장률과 영유아의 사망률이 감소하고 초등학교 진학률이 빠르게 증가하는 등 국가의 기틀이 마련되었지. 그러나 1인당 국민 총소득은 67달러에서 80달러로 많이 증가하지 못했어. 여전히 대한민국은 가난한 나라였지. 이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어떤 해결책을 찾았는지 다음 시기로 가서 함께 살펴보자. 두 번째 시기는 1961년부터 1979년이야. 전쟁의 피해는 가까스로 복구되었으나 1960년대 초부터 무상 원조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없던 대한민국은 큰 어려움을 겪었어. 그래서 다른 나라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에서 벗어나 스스로 국가의 재정을 늘리는 빈곤 탈출 전략을 세우지. 바로바로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무역을 통해 상품과 서비스를 수출하는 수출지향 공업화 전략이야. 1960년대 우리나라는 농업 중심에서 공업 중심 경제로의 변환을 꾀했어. 기술과 자원은 부족했지만 일을 할 수 있는 노동인구는 많았는데 이 점을 적극 활용해서 수준 높은 기술보다는 풍부한 노동력이 필요한 경공업으로 공업화를 시작했지. 경공업의 대표 상품은 신발, 가발, 인형과 같이 부피에 비해 무게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제품들이야.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경공업 상품들은 해외 이곳저곳에서 인기리에 팔렸어. 경공업 상품을 팔아서 번 외화로 1970년대부터는 자동차와 조선 등을 생산하는 중화학 공업 진출을 준비할 수 있었지. 정부는 1973년 중화학 공업화를 선언하며 중화학 공업 육성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어. 그 결과 빠르게 수출 규모를 늘려나가며 1977년 수출 100억 달러라는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했지. 대한민국은 수출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국토 공간을 도시화하기 시작했어. 농지가 대부분이던 지역에 공장을 지었고 상품 생산에 필요한 전기를 확보하기 위해 각종 발전소를 만들고 상품의 운송 능력을 키우는 고속도로와 항만도 조성했어. 기업이 많은 공업단지는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여 지역의 핵심 공간이 되었지. 중화학 공업은 자동차, 선박, 기계와 같은 정밀한 기술이 필요한 상품을 만들어야 했기에 숙련된 전문 인력이 필요했어. 그래서 인재 양성에 집중하며 학생들의 중등 교육을 보편화시켰고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 국립연구기관을 설립했어. 정부의 지원으로 전문적인 직업훈련을 받은 학생 중에는 실력이 뛰어나 국제기능올림픽 대회에 나가서 상을 타기도 했어. 이 대회는 각국 청소년의 직업훈련과 기능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데 대한민국은 1977년부터 1991년까지 총 9회의 종합 우승이라는 자랑스러운 기록을 남겼어. 산업화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지역이 발전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도시에만 발전이 집중되어 도농 간의 소득의 차이가 점점 벌어지는 문제가 발생했어. 이에 정부는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농촌의 삶의 질과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안했어. 소득 증대를 위해 신품종 벼를 개발했고 전쟁으로 황폐해진 민둥산을 나무와 식물로 채워 산사태와 가뭄을 예방하는 등의 산림 녹화 사업과 주거환경 개선, 의식개혁 등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새마을 운동을 전개했지. 인적 자원이 풍부한 대한민국 고속성장의 비결은 사람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특히나 해외로 파견되어 국내로 외화를 송금했던 우리나라의 수많은 노동자들이 큰 역할을 해주었어. 독일 탄광과 병원, 베트남 전쟁터, 중동 건설지와 아프리카 대륙 등 해외 곳곳에서 조국의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일념을 가지고 고된 노동을 견디며 시간을 보냈던 거야. 1962년부터 서독에 1만 명이 넘는 간호사들과 7,800명에 이르는 광부들이 일을 하러 갔고 이들은 1968년에만 무려 5천만 달러의 돈을 보내며 경제 발전을 위한 자금을 마련했어. 고향과 멀리 떨어진 타지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며 지금의 우리나라를 있게 만든 많은 분들께 참으로 감사하지 않니? 이렇게 1960년대부터 1970년대는 빈곤 극복을 위한 온 국민의 노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고속 성장의 기반을 닦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어. 경공업과 중화학공업 중심의 수출을 통해
1인당 총소득이 80달러에서 1690달러가 되는 놀라운 소득의 성장을 이루던 시기였지. 하지만 빛이 있으면 어둠도 있는 법이지. 정부가 시장 깊숙이 개입하는 과정에서 자원 배분의 효율성에 대한 의문점이 피어났어. 또 급속한 성장으로 물가가 다소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지. 이제 세 번째 시기로 넘어가 볼까? 세 번째 시기는 1980년에서 1996년이야. 1970년대 우리나라는 10.5%라는 두 자릿수 경제 성장률의 쾌거를 이뤘어. 하지만 석유값이 급등하는 두 번의 석유 파동으로 물가가 오르면서 극심한 불균형에 빠지게 돼. 이에 급격한 물가 상승을 낮추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경제 안정화 정책을 추진했어. 국방비 지출을 줄이고 여러 미디어를 동원하여 대국민 경제 교육을 대대적으로 실시하는 등 다방면의 노력을 통해 연 29% 상승한 물가는 단 3년 만에 3%대로 급격히 낮아지며 정상화되었어. 1980년대 중반, 세계 경기가 좋아지면서 우리나라는 3저 호황을 맞이했어. 3저 호황은 금리, 달러, 유가 세 가지가 낮아져 우리나라 경제에 호황이 찾아왔다는 거야. 기업은 낮은 이자로 해외에서 돈을 빌려 활발하게 투자할 수 있었고, 미국과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간의 합의로 달러의 가치가 낮아지고 엔화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세계 시장에서 일본 수출품의 가격이 상승하며 경쟁국이었던 우리나라 상품이 가격 경쟁력을 얻었지. 또 기름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면서 생산 비용이 안정화되었어. 더불어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미국과 소련의 사상 싸움인 냉전이 점차 완화되면서 자본주의 진영 국가들로 제한되었던 수출 시장이 사회주의 진영이었던 동유럽, 중국 등으로 확대되기 시작했어. 수출을 위한 황금기가 만들어졌던 거지. 한편 경제 발전을 최우선으로 성장에 집중했던 대한민국 사회에 그동안 누적되었던 문제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었어. 이에 국민들은 정치 사회적으로 억압되었던 국민의 인권과 노동권의 보장을 요구했지. 1987년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났고, 같은 해에는 적은 임금과 과도한 노동시간,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노동자 대투쟁이 일어났어. 그 결과 대통령 직선제라는 정치체제가 결성되었으며 노동 3권과 최저임금이 보장되는 등 여러 제도가 만들어지며 보다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어. 또 1996년 선진국 클럽으로 대표되는 OECD에 가입을 하면서 대한민국은 선진국 대열에 올라서게 되지. 지금은 은행에서 금융거래를 할 때 자신의 실명으로 거래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1993년 이전까지만 해도 실명이 아닌 차명을 사용해도 괜찮았어. 예를 들어 개똥이나 초코처럼 키우는 반려동물의 이름을 따서 통장을 개설하기도 했지. 그러나 이는 금융범죄나 탈세 등 여러 불공정한 거래를 초래했어. 경제 선진화를 위해 금융실명제를 실시하여 투명한 금융질서의 기초를 세웠지. 1980년대에는 정부가 과감히 경제 안정화를 추진하고 민간 부분의 자율도 넓히면서 성장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는 과정을 보였어. 1980년 마이너스 68억 달러에서 1988년 130억 달러로 첫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국가부채가 크게 감소했어. 경제는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1인당 국민 총소득은 1995년 1만 달러를 넘어섰지. 하지만 엄격한 관리 감독 없이 개방된 시장으로 인해서 단기 해외 자본이 과도하게 유입되며 대한민국 경제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지. 벌써 마지막 네 번째 시기에 왔어. 수출 호황의 환호도 잠시, 1997년 발생한 최악의 경제 위기로 인해 수많은 기업이 도산하고 수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었어. 바로 외환위기 때문이지. 이런 큰 위기를 맞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내부적으로는 그동안의 성장 속도를 믿고 기업들이 지나치게 많은 양의 돈을 빌리는 방만 경영을 했어. 금융기관 역시 무리한 영업을 했는데 1980년 대한민국 제조기업의 부채 비율은 488%를 돌파하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어. 또한 1993년 자본 자유화 이후에 우리나라에 해외 단기 자금이 유입되었어.
그런데 이를 정부가 체계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시스템이 미비했지. 소폭 하락했던 부채 비율이 다시 396%에 이르며 위기가 지속되었어. 1997년 8월에는 동아시아 외환 위기가 터지며 아시아 전체의 경제가 흔들리게 돼. 해외 투자자들이 빠르게 투자금을 회수하고 외환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환율이 급격히 상승하고 외환 보유고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해. 기업들의 대규모 부도 사태가 발생하자 2년 사이 실업자는 180만 명으로 이전에 비해 4배나 증가했어. 결국 대한민국은 IMF 국제통화기금에서 긴급 국제금융을 요청하게 돼. 이러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모두가 뼈를 깎는 구조개혁에 동참하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정부, 금융, 기업 전반은 포기하지 않고 착실하게 빚을 갚고자 했어. 우리나라 국민들도 국가의 부채를 갚기 위해 너도 나도 가지고 있던 금을 내놓으며 자발적으로 금 모으기 운동을 펼쳤어. 돌반지, 금귀걸이, 금시계에 이어 트로피까지 금을 자발적으로 모으며 4개월 동안 351만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22억 달러를 마련했어. 정말 대단하지? 또 기업, 금융, 노동, 공공부문에서 4대 개혁을 실시하며 대대적인 변화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어. 그 결과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지 3년 8개월 만에 구제금융액을 조기에 상환했고 국가신용등급도 외환위기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하며 빠르게 위기를 극복했어. 외환위기를 겪으며 대기업의 도산이 많은 하청 중소기업의 연쇄 부도로 이어지는 모습을 통해 소수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의 한계를 느껴. 따라서 디지털 혁신과 지식 정보화라는 세계 흐름에 맞춰 대기업에 의존하지 않는 독립형, 혁신형 벤처기업 육성에 힘쓰기 시작했어. 그 결과 벤처기업은 꾸준히 증가하여 2020년 약 3만 9천 개를 돌파했어. 이렇게 국가 부도의 위기를 넘어선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모습을 보였어. 6.25 전쟁을 포함해 수많은 위기와 역경을 극복하며 엄청난 속도로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를 이루어낸 우리나라에 대한 자긍심이 느껴지지 않니? 놀라운 경제 발전의 결과 원조를 받던 나라인 대한민국은 현재 원조를 주는 나라로 성장했고 50세에도 미치지 못하던 기대 수명은 80세를 넘어섰어. 국민 총소득은 무려 약 1조 6,500억 달러로 세계 5위에 위치하고 있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 역시 여러 존재하고 한류 열풍을 불러일으키며 문화산업 또한 매우 성장했지. 하지만 산업 발전의 빠른 속도와 성장이라는 목표에만 집중하다 보니 여러 문제가 발생했어. 산업의 역군이라는 비난은 호칭 뒤에는 무릎을 다 펴지도 못하는 낮고 좁은 공간에 갇혀 13시간 넘게 적은 돈을 받고 일했던 여공들의 희생이 있었고 특정 기업과 산업으로 자원이 집중되는 불균형 문제가 생겼어. 또 자연을 인공적으로 개발하는 등의 산업 발전에만 신경 쓰다 보니 환경 오염이라는 문제도 심각해졌지. 지금까지 1인당 국민 총소득과 국내 총생산이라는 경제 지표에 주력하여 소개했지만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지금 세계는 경제 불균형, 코로나19 바이러스, 환경 오염 등의 다양한 문제들에 봉착하며 더 이상 개발 위주가 아닌 새로운 경제 지표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발전보다 안정을 추구하거나 기존 경제 지표에서는 고려되지 않았던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의 향상과 행복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거야. GDP 기준 세계 9위의 경제 대국 대한민국. 이런 다양한 지표들을 함께 고려한다면 과연 지금 대한민국의 순위는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 지금까지 나와 함께 경제 발전관을 둘러보며 전쟁부터 외환 위기까지 다양한 위기와 극복의 과정을 살펴보았어. 친구들이 우리 앞에 놓인 여러 문제들을 건강한 방식으로 고민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주인공이 되어주길 바라. 그럼 안녕!